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전의 용사들입니다. 오늘 총선 하루를 앞두고 여러분들 여야 간에 서로 박빙지역이 많다라고 하면서 도무지 총선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이런 얘기 많았습니다. 언론의 대체적인 보도는 박빙지역이 50군데 정도 된다. 결과 전혀 예측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오늘 스픽스가 특별하게 정말로 회사의 모든 명예를 걸고 초박빙 지역 승부 어떻게 날 것인지 50군데가 아니라 19곳 19곳을 보면 이번 총선 결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200석 지킬 수 당연히 없고요. 100석을 지킬 수 없다. 이런 주장을 일관되게 스픽스가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언론은 여전히 국민의힘이 100석에서 최소 120석까지 얻을 수 있다는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스픽스의 명예를 걸고 이번 총선 결과 최종 의석수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하면서 초박빙 지역, 수도권 그리고 낙동강 벨트, 충청 지역까지 포함해서 주요 지역 정확하게 분석해서 저희들이 방송을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한다면 한다 이런 정신으로 오늘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550분이 들어와 계신데요. 이 방송 보시면서 여전히 총선 결과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채널 고정, 스픽스, 구독, 좋아요 누르면서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임채연 전 청와대 부대변인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론조사 전문가 어저께 너무 폭탄 같은 발언을 하셔서 오늘 다시 모셨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 김남기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제가 목소리가 크고요. 두 분은 여전히 아주 근엄한 목소리로 인사를 드렸는데요. 좀 이따가 직접 토론해 놨으면 지역구 사정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일일이 여러분들께 확인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총선 마지막 날 여야는 앓는 소리를 하면서 제발 정권 심판 해달라 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처럼 딱 한 표가 부족하니 국민이 힘 밀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임채연 소장님께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분위기 엄살입니까? 실제 상황이냐 이거 잘 모르겠는데 여야 분위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 3월 10일 이른바 이종섭 그 호주런 사건 이후로 분위기가 사실 민주당으로 많이 옮겨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대파 사건이나 등등의 일 때문에 민주당 쪽 분위기가 정권 심판에 대한 분위기가 쉽게 바뀌지는 않았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되게 유리한 국면인데 사실 지금은 조금 이게 소강 상태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분위기는 정권 심판에 대한 그런 블랙홀이 여전하기 때문에 야당은 오히려 이제 오만에 대한 경계를 해야 될 타임이다. 왜냐하면 사전투표에서도 사실 좀 높은 사전투표를 기록했고 특히 민주당이 강세인 지역에서 사전투표율이 굉장히 더 높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야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본투표까지 남아있는 지금에 와서 우리가 이긴다, 잘하고 있다 뭐 하다 보면 실제로 투표를 나오려는 분들이 어차피 이기고 있구나 그럼 안 가야지 하는 것 하나와 또 하나는 중간에서 관찰하고 있던 분들이 민주당 아무리 그래도 정권 심판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가 하겠지만 저렇게 너무 오만하게 군에 벌써 이겼다고 생각하는 건가? 이에 대한 경계이지 않을까 야당은요 그렇게 생각되고요. 여당 같은 경우는 지금 투표 포기층이 좀 많다고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권 심판에 대한 이 분위기를 어떻게 보면 깰 수가 없는 게 뭐 막말이니 뭐니 계속 얘기가 나오도 그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당 입장에서는 조금 앓는 소리를 해야 그나마 좀 숨어왔고 투표를 안 할까 말까 고민했던 분들이 박빙이면 내가 한번 나가봐야지 하는 것을 노린 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찌됐든 여야 간에 극명하게 해석이 다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당은 실제로 너무너무 어려워서 한 표라도 아쉬운 상황이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표정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니냐. 결국 국민의힘이 100석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권 언론, 자 저희들처럼 유튜브 채널 말고요. 보수 언론 또 진보 언론, 신문방송 쪽에서는 여전히 국민의힘이 100석은 넘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난 일요일 자 94석으로 결론날 것이다. 그리고 방송 출연권을 놓고 아예 도박을 하듯이 저희들은 예측을 했습니다. 100석 되지 않는다. 94석이다.
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김남기 박사는 그거보다 훨씬 더 국민의힘이 의석수를 덜 얻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일단 백석 논쟁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다. 여전히 백석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 박사님? 뭐 그런 주장은 할 수 있겠는데요. 이미 사전투표까지 마친 상태에서 그런 변화가 있겠습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작년 말쯤에 한 100일 정도를 남겨놓는다면 본인이 한 120석까지는 해볼 수 있겠다. 안 그러면 아마 100석 무너진다. 이런 장담을 한 걸 기억하실 겁니다. 이 만약에 120석을 목표로 했다면 국민의힘은 적어도 100일 전에는 선거 전략을 120석을 목표로 하는 전략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런 전략이 맞지가 않았고, 엊그제 이미 사실상 폐색이 짙은 중진들의 사실상 항복선언 같은 발언들이 나왔는데 불과 하루 이틀, 하루 만에 그 상황이 반전이 되어서 120석 운운하는 것은 단순 선거 전략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 보도 이렇습니다. 자, 4.10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꼽은 경선 지역은 50군데다. 국민의힘은 최소 의석수가 100석에서 110석.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의석수가 130석 정도를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보도이기 때문에 국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김남기 박사께 그리고 스픽스와 함께 지금 전국 254개 지역구와 비례대표 지역구에 대해서 최종 의석수가 어떻게 되는지 어제도 밤 11시까지 토론을 했고, 오늘도 실제로 스픽스 스튜디오에 나오기 전에 어떤 방향으로 선거가 마무리될 것인지 계속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내일 오후 5시 반에 스픽스는 방송사 3사의 출구조사 이전에 최종적으로 여야 간의 의석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평론가 15인이 생각하는 의석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발표하면서 최종 결과가 나올 내일 오후 10시 또는 자정경에 실제로 누가 예측한 것이 정확한지를 맞춰서 국민 여러분께 스픽스가 예측한 것이 맞는지, 정치평론가 15인이 판단한 것이 맞는지, 아니면 방송사 3사 출구조사 결과가 맞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밤을 새서 계속 회의를 하면서 전국 지역구 상황, 비례대표 상황을 체크하고 있고, 또 수없이 많은 그래픽 그리고 사전 준비 작업을 거쳐서 내일 오후 5시 반에 스픽스가 예고하는 총선 결과 여러분들께 먼저 던지면서 저희들의 분석력이 어느 정도 맞는지 확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90석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제가 94석 정도를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봐야 하는데, 지금 현재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은 박빙 지역이 30군데에서 한 50군데 정도 되고 여전히 결과를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시간이 가면서 박빙 지역은 줄어드는 것이 상식입니다. 이럴 수는 있죠. 어느 한쪽이 유리해지는 기세가 살아서, 예컨대 국민의힘이 유리해진다면 기준선이 국민의힘 쪽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민주당이 유리했던 그 지역이 줄고 국민의힘이 유리한 지역이 느는, 이런 형태로 전체가 이동을 하는 것이지, 양쪽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민주당이 유리한 지역하고 국민의힘 유리한 지역이 동시에 지금 이 경합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 말씀은 결국 언론이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고 있으면서 그냥 책임을 져야 하니, 또는 괜히 어느 쪽이 훨씬 유리하다 불리하다라고 보도를 하는 순간 부담이 워낙 크니 그냥 일주일 전이나 2주 전에 내놓았던 경합지역을 그대로 그냥 이야기하고 자신들의 의견은 배제한 채 정당에서 지금 현재 예측하고 있는 예측치만 가지고 보도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 예측을 하는 것도 결국은 여론조사 수치를 가지고 예측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론조사의 그 수치라는 것도 지금 사실 선거 막판이 되면 여론조사가 너무 몰려서 좀 여론조사가 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는 그런 어떤 이 구조적인
그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그러나 그거보다는 선거를 포기하는 유권자들을 막기 위해서 해볼 만하다.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전략적인 차원으로 봅니다. 자, M 에릭미 님께서는 스픽서 대단하네. 지상파 출구조사랑 비교해 보면 어떨지 궁금하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저희들이 비록 작은 언론이지만 이번에 확실하게 여러분들께 실력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종 결과 어떻게 되는지 한번 기다려 주시고요. 박노봉님께서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포천에 사는데 지난 선거 때와 분위기가 다르다. 농협앞에 가수 국민의힘 지지하는 가수가 동원돼서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 별 반응이 없다. 그리고 참고로 저 민주당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보면 지금 현재 지역구의 상황이 실제 민심으로 들어가 보면 야, 선거가 다르다. 박빙 지역이라고 하지만 박빙 아니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임천 소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 수치와 여론조사도 이제 깜깜이 때문에 공포된 게 좀 됐죠. 그런데 그 사이에 며칠 동안 그렇게 분위기가 확 바뀔 만한 이슈가 없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에 유리할 만한 이슈가 없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국민의힘에서는 뭐 막말 얘기라던가 뭐 이재명 대표가 고기 먹은 척했다. 소고기 먹은 건데 삼겹살 먹은 척했다. 이런 유치한 공격만 계속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 흐름의 전선을 뒤바뀔 수 있을 만한 이슈는 전혀 아니거든요. 이 며칠 동안에는. 근데 사전투표에서 봤지만 뭐 전반적으로 이게 민주당이 유리한 국면처럼 보이는 게 맞고 그러다 보면 국민의힘은 뭐 할 수 있는 게 지금은 바로 네거티브 말고는 사실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뭐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게 마이너스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 박빙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양쪽 다 약간 우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혹여나 모르는 그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투표할 사람 꼭 나와라 라는 그런 시그널인 것이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이미 포기해서 어차피 되겠어 지금 정부 여당이랑 이런 게 너무 한심해서 나조차 찍기 싫은데 하는 그 일부의 보수 여론에 대해서도 이번만 한번 살려주십시오. 그 개헌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거 계속 시그널을 서로 알리기 위한 두 양당이 어떻게 보면 서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뭐 포지션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임 소장과 방송 전에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당의 방침이 정해졌다. 자, 실제로 어떻게 되든지 간에 200석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절대 하면 안 된다. 절대까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여러 분위기에서 뭐 200석, 200 플러스 알파까지 얘기가 나오는 상황은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의 선거에서 뭐 200석 얘기가 180석 얘기하다가 그동안 그 여론의 문매를 맞은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최대한 좀 겸손하게 가는 것이 이번 모드인 거라고 보여지고 공식적으로는 말은 안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이야기는 151, 그러니까 과반 넘는 거 플러스 알파가 우리의 목표고 그렇게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데 실제적으로 전반적으로 이 기저에 깔린 분위기는 개헌도 할 수 있으니까 야당 통틀어서요. 민주당 포함. 그 야권에서 적어도 200석 정도는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분위기가. 뭐 이런 분위기는 감진되지만 공식적으로는 말은 못하고 있는 상황. 예, 매우 조심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느끼실 텐데요. 어쨌든 뭐 당의 공식적 의견과 그리고 온도차는 상당히 많이 난다. 국힘은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실제 포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100석 이하로 떨어졌다고 얘기를 못하는 상황. 민주당은 150석을 훌쩍 넘길 수 있는 성적을 얻을 수 있다는 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얘기했다가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역풍 걱정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것인데 여야 간에 똑같은 사안을 놓고 완전히 다르게 얘기하는 이제 이런 장면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못하는 정권 처음 본다는 말씀하시던데 저는 이제 선거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선거 못하는 이 정부를 또 처음 봅니다. 사실 지금 마지막 해야 될 것은 읍소작전이란 말이죠. 한 석이라도 더 건져서 100석 마지노선을 지키는 것이 지금 해야 될 일입니다. 이미 전선은 무너졌고 본진이 지금 함락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또 해볼만 하다는 식의 또 반대되는 형태의 전략을 그것도 선거를 하루 앞두고 쓰는 것을 보면 정말 선거 너무 못한다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초접전 지역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언론에서 초접전 지역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초접전 지역이라고 하는 게 좀 다르긴 한데요. 주요한 지역구별로 실제로
선거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용산입니다. 강태웅 후보와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이 맞붙어 있는 지역구인데 이 지역구가 오차 범위 내에 접전이 4번이 있었다. 그리고 누가 이길지 여전히 모른다고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이 지역은 접전 지역 자체가 아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남기 박사님, 자, 서울 용산 두고 볼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면 사실상 끝이 났다고 봐야 합니까? 이 초기에는 좀 접전을 보인 그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미 뭐 한 달 전 이전부터 용산은 더 이상 접전 지역이 아닌 걸로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용산이 지금 접전 지역이다. 여전히 강태웅 후보가 앞선 것 같지만 확실히 이긴다는 건 모르겠다 이런데 임현 소장이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가 저희 그 출정식도 처음에 용산을 갔고요. 그 민주당 출정식. 그리고 아마 오늘도 하는 마무리 유세도 용산에서 마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용산이 또 상징 아닙니까? 대통령실이 있는 상징이고 또 이태원 참사도 있었던 곳이고 사실 지난 총선에서는 졌기 때문에 매우 신경 쓰고 있는 지역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뭐 객관적인 지표를 저희가 뭐 이긴다 뭐와 한다 하긴 어렵지만 뭐 권영세 의원도 본인 스스로 이제 이름이 워낙 유명히 알려져 있는 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용산이라는 지역이 대통령실이 있지만 이게 또 있어서 좋아하는 분도 있고 있어서 싫은 분들도 있고 이게 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장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긴장을 풀 수는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근데 무난하게 이기는 것보다 좀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수치가 나오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민주당은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 선거 끝났습니다. 강태웅 후보 이기고요. 그리고 권영세 후보가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이재명 당대표가 왜 거기에 갔느냐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갈 데가 없습니다. 마지막 싸움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국민들에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정치적 퍼포먼스의 가능성이 높지 그 지역구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 이런 것은 부차적인 문제였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습니까, 김 박사님? 예. 이번 현재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보는 거긴 하지만 좀 특징적인 것이 국민의힘의 유력 주자 또는 중진 또는 그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뭐 검찰 고위직 이런 쪽이 되게 강해 보이지만 실제에서는 아주 지금 취약한 그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용산은 권영세 후보, 지금 현 의원 자체가 그런 면에서 사실은 타겟이 되고 있고 거기는 이태원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10% 이상 벌어질 정도로 거기는 이미 대세가 결정 난 것으로 봅니다. 자, 큰 차이가 난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자, 대파 875님 용산 아슬아슬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용산 결정 났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영동숭동님은 투표율 71.29%, 소나무당 11.29%. 네, 좀 이따가 비례대표도 이야기할 텐데요.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예측치가 내일 발표될 건데 오늘 맛배기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비례대표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정치평론가뿐만이 아니라 국가기관이나 또는 여론조사 전문가가 현재 취합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김남기 박사님과 함께 분석했던 내용들을 비교해 보니까 너무나 비슷하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던 것보다 더 격차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어느 선 이상으로 국민의힘이 얻을 수 없다. 200석은 이미 범야권에서 가져갔는데 200석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내일 오후 5시 반에 언론사의 출구조사가 나오기 전에 대대적으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전에 파악하고 있는 지역구 사정들을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공유한다 이런 것이고요. 지금 댓글 올려주신 분은 김건희 여사가 뭐 사전투표했다, 용산에서 했다 이런 내용 올리셨는데요. 투표를 하면 오히려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악영향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판단해 보십시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다선 중진 의원들이 나온 지역구가 더 불리하다. 원래 친윤인 사람이 더 불리하다.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로 지금 현장에서 작용하는지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작 지금 말씀드렸던 용산은 볼 것 없다, 끝났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자, 지금 이제 동작을에 대한
엄청난 관심이 있습니다. 나경원 후보와 경찰 총경 출신의 민주당 유삼영 후보가 맞붙고 있는 지역인데요. 이곳은 지금 어떤 언론도 다 초박빈 상태다라고 지금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픽스와 지금 김남기 박사님은 공이 누가 이긴다고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서울 동작 을입니다. 예, 유삼영 후보가 확실히 이길 겁니다. 확실히 이긴다. 자, 어느 정도 차이로 이긴다고 지금 예상을 할 수 있습니까? 대략 5%포인트 정도. 5%포인트. 네, 보고 있습니다. 자,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가 태어나서 가장 선거운동을 열심히 한다는 서울 동작 을 지역구가 엎치락 뒤치락 상태가 아니라 사실상 유삼영 후보 쪽으로 기울었다라고 저희들이 먼저 전망을 해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임채연 소장은 동의하시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도 뭐 추세를 봤을 때는 유사명 후보가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시작 자체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은데 좀 무섭게 따라붙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선거에서는 이게 흐름보다 추세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추세를 네. 꺾을 만한 게 없어요. 근데 오죽하면은 지난 주말에 나경원 후보가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그 지역을 국힘을 찍고 비례를 조국혁신당을 찍어라 찍는 거 얘기도 나온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조국혁신당 찍은 분들 그래도 나 찍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좀 비상식적인 당원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이미 이제 판세는 바뀌었다라고 이제 그런 객관적인 지표로 저는 판단을 한번 해보고 싶고요. 추세를 꺾을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저도 류사명 후보가 무난하게 승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우리 온라인으로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께도 제가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254개 지역구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50개 정도 지역구는 관심 지역으로 봐야 한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204개 지역구는 이미 결정이 났다. 혹시 여러분들이 궁금한 지역구 있으면 올려주시면 누가 이기는지에 대한 예측치를, 전망치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54개 지역구 중에서도 실제로 박빙 지역은 18개에서 19개밖에 되지 않는다. 18개에서 19개 되는 지역도 사실상 동작을처럼 결정났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초박빙 지역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은 좀 따져봐야 되는데 그러면 전국에서 많으면 10개, 적어도 5개밖에 되지 않는다. 이 정도의 상황으로 이미 총선 판도는 결정이 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빨리빨리 좀 진행하겠는데요. 자, 송파갑에서는 지금 민주당 조재희 후보와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 국민의힘 박정훈 후보가 맞붙고 있습니다. 여기도 경합 지역이고 굉장히 선거가 치열하게 진행된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지금 송파갑 지역구에서는 자, 국민의힘이 결국 이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송파갑은 지금 가상 대결 형태의 여론조사가 나온 게 하나도 없어서요. 여론조사 꽃에서 판세 분석을 했던 자료를 참고로 했고 지난 총선의 자료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상당히 접전 형태이다. 그러나 확실히 이긴다는 보장을 하기는 어려운 그런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천 동미추홀 을구 가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남영희 후보가 지난번 총선에서 3자 구도였는데 아깝게 졌습니다. 자, 국민의힘 윤상현 후보가 당선됐는데 동미추홀 을 지역구는 아마도 국민의힘에서는 뭐 윤상현 절대로 지역구 관리 너무너무 잘했기 때문에 절대로 질 수가 없는 지역구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동미추홀 을 지역구는 다른 언론과 달리 저희들은 다르게 전망했습니다. 어떻게 전망했습니까, 박사님? 남영희 후보가 이길 걸로 보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미추홀 을 지역구 남영희 후보가 이긴다고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그동안 좀 어렵게 봤던 것은 지난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안상수 전 시장이 나와서 3자 구도에서도 170여 표를 졌기 때문에 이제 1대1 구도라면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지난 총선을 잘 살펴보면 남영희 후보가 지역에 가서 안착이 좀 되질 않았고 경쟁 후보들로부터 적정 지원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지역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박빙 상태인 것은 맞고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현재 4선 의원입니다. 그리고 안상수 전 시장과 여러 이제 뭐 잡음도 있었고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피로감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후보고 그동안 당의 활동을 열심히 했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남영희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매우 높게 봅니다. 자, 김남기 박사와 스픽스의 저런 이제 전망에 대해서 만약 인천에서 남영희 후보가 당선된다 이러면 인천 지역 전체 판도도 상당히 많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사실상 그 미추홀 구만 이긴다면 사실 인천 전체를 사실상 다 그러니까 승리를 견인할 수 있는 그 하나의 시작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예, 그리고 저도 남영희 후보가 이길 거라고 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뭐 지금 뭐 상황도 그렇고 좀 인지도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남영희 후보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임세현 소장이 남영희 후보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니까 약간 당황스러워하는데 어쨌든 남영희 후보가 이긴다고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댓글로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들어오는 대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녹색정의당 이번에 몇 석 얻습니까? 라고 했는데 좀 뭐 불편하고 그리고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녹색정의당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전망하고 있는데 말씀 좀 해주시죠.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 퇴진이냐 아니면 수성이냐 이 양 세력이 세게 붙은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러한 이슈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한 정치 세력들은 이번 총선 과정에서는 대부분 도태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진보 성향 아주 강한 진보 성향을 갖고 있었던 그 녹색 정의당이 그런 면들을 보여주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총선 과정에서는 단 한 석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좀 불편하지만 저희들이 판단한 내용 여러분께 공개했습니다. 자, 녹색정의당은 어려울 것이다. 사실 김종대 의원하고도 같이 방송을 하지만 어쨌든 분석은 분석입니다. 자, 질문 올라와 있는데요. 배두기님께서는 강원도 속초 뭐 이것은 뭐 국민의힘이 그대로 되는 걸로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좀 초반에 기대를 했었습니다. 예. 강원도를 8석 중에 민주당이 3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속초 고성 양양을 확보를 하면 그쪽에 아마 그 장군 출신의 그 상당히 훌륭한 후보가 공천이 되어서 기대를 했었는데요. 최근 조사들을 보면 조금 역부족 아닌가. 여전히 뭐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그 수치상으로는 뛰어넘기는 어려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제 속초의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제 현역 의원인데 자, 좀 이따 확인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광주 서구가 어떤지 궁금하다. 여러분 이제 소나무당의 전반적인 비례대표 의석과 광주 서구갑에 과연 송영길 후보가 어느 정도 선전을 할 것이냐. 지금 현재 조인철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뛰고 있는데 지역에서 이런저런 말씀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자, 광주 서구갑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도 여기가 오리무중입니다. 오리무중이다. 네, 예. 예. 원래라면 이제 민주당이 무난하게 당선되는 게 맞는 곳이죠. 옛날 송갑석 의원 지역구였는데요. 근데 이제 송영길 후보가 갑자기 등장해서 약간 어느 정도 또 돌풍을 일으키고 또 워낙 호남에서 송영길 후보가 네임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간과는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송 대표가 어쨌든 지금은 소나무당이긴 하지만 그 전까지 직전에 민주당의 대표였었기 때문에 그런 세력들도 무시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곳이 어떨 건지는 매우 궁금한 상황입니다. 좀 과감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광주 서구갑 조인철 후보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간의 경쟁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송영길 후보가 이기는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도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쫓아가는 추세이기 때문이죠. 초창기에는 아마 좀 지금 여론조사로 나온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파악하기 어려워서 직접 현지에 전화를 하고 해서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을 더 확보를 한 편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에 누가 더 잘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광주에서 출마하는 민주당 후보는 물론 실제 투표율은 더 높겠지만 여론조사상에서는 45%에서 55% 사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투표를 하기 때문에 어떤 강자가 나와도 사실 놓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지역의 조인철 후보는 여러 가지 잡음도 있고 그래서 이
50%를 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저는 한 45% 선이고, 그렇다면 송영길 후보가 타 군소 후보들의 표들을 잘 흡수해서 하면 아주 아슬아슬하긴 하지만 따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 강점은 보통은 사전투표에서 민주당 지지층들이 다 투표를 하기 때문에 본 투표만 남은 경우 역전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는. 그러나 광주 서갑은 본투표에서 오히려 송영길 후보가 역전할 기회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확신할 수는 없고 확실하다고 보기도 어렵지만 송영길 후보 당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희들은 지금 예측하고 있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자, 봤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당이 그러면 비례대표 의석 몇 석 정도 얻을 수 있느냐. 875님께서는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감을 표시해 주셨는데 자, 몇 석 정도 볼 수 있습니까? 광주에서는 아마 상당히 높은 그 득표율을 보일 겁니다. 네. 소나무 당 자체가요. 그러나 이제 전국적으로 지금 이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좀 창당 시점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런 어찌 보면 아주 유리한 요소들을 다 이제 좀 버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3%는 돌파할 것이다. 지금 최근에 나온 수치로 1.6, 1.9 여론조사 수치는 있습니다만 3% 미만이어서 그것을 근거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형태로 예를 들어 그 인터넷에서의 그 빅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했을 때 3%는 넘어서 2석을 확보할 수는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픽스와 함께 김남기 박사님은 자, 소나무당이 비례 2석에 지역구 1석 정도 가져갈 수 있다. 사실 방송 보시는 분들 좋으라고 또는 실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도 이 생각과 판단을 여러분께 공유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도 쳐다보지도 않고 아웃사이드에서 그냥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는 소나무당의 움직임을 미세하게 관찰했을 때는 비례 2석 지역구 1석 정도 가능하다라고 판단하는데 이것은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보고 우리 예측이 맞다 틀리다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의 이면에는 지금 전체적인 여론의 흐름이 지역구 쪽은 민주당이 압승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으니까 비례대표 투표를 매우 전략적으로 할 것이다. 그 전략의 내용이 뭐냐? 자,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져갔을 경우 지금 정권심판 열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하나 있을 테고요. 두 번째, 조국혁신당 쪽으로 가고 있는 이 돌풍의 열기가 최고점에 이르렀다. 그러면 조국혁신당의 한 사람의 비례대표 의원이 단속되는 것이 당선되는 것이 더 좋으냐? 아니면 소나무당을 한 석이라도 더 주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야권 지지층들의 일정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면서 오히려 막바지로 올수록 소나무당이 좀 더 약진할 가능성이 보인다. 이제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한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임 소장? 저도 이제 소나무당의 시작은 좀 미미했는데 점점 이 속도가 엄청 빨라졌고 특정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게 확산이 됐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소나무당이 어떤 자금력이 좀 딸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반 공보물이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서울, 인천, 목포, 광주 이외에 뭐 경기도나 그러니까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나 이런 쪽은 이 공보물이 아예 함께 동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마도 여러 커뮤니티 중심으로 약간 매니악적인 팬들이 좀 계속 확산시켜 나가는 분위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 생각은 3%는 넘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최소 3%는 넘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약에 비례에서 이게 비례까지 영향을 주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광주 서구갑의 그 조인철 후보가 여러 가지 뭐 토론회도 안 가고 뭐 이랬던 문제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그 시민들에게 좀 확산되다 보면은 그러면 송영길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당대표까지 했던 이름 있는 사람이 유리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다 보면 비례대표 3% 이상 넘고 지역에서 하나 되면 최소 2명은 되는 게 기정사실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예, 진보 진영에서 이제 전략적 투표를 한다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대략 간단하게 계산하면 비례대표는 2%가 한석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민주당이나 또는 조국 혁신당의
1%를 더해주면 0.5석인 거거든요. 실제로 의석 한 석이 추가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정도입니다. 여론조사가 만약에 맞다고 치면 2% 정도면 1%만 더해주면 3%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1%로 2석을 확보할 수 있는 진보 진영에서 가장 가성비 높은 형태의 투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소나무당이 상당히 약진할 것이다. 이렇게 언론에서 예측하는 데 없습니다. 그런데 결론 봐야 됩니다. 저희들은 소나무당이 지역구 1석 그리고 비례대표 2석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방송 여러분 다 녹음해 두셨다가 내일 밤 모레 새벽에 총선 결과 나오면 비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2,600분이 들어와서 뜨겁게 전달해 드리는 접전지역 18곳, 19곳의 상황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특히 좋아요 누르고 하시면 이 정보 많은 분들이 함께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좋아요 803명이 들어와 계신데요. 자, 함께 좋아요 누르면서 이 방송 여러분들께 좀 공유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수도권에서 서울 동작을, 송파갑, 강남을, 경기도 포천 가평, 인천 동미추홀을, 인천 중 강화 옹진 외에는 접전 지역이 없다. 나머지 지역은 다 결정이 되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분당갑 어떻게 되느냐? 자,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안철수 의원이 붙었습니다. 여기도 접전 지역이라고 하지만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최소한 어쩌면 두 자릿수가 될 수도 있을 정도로 큰 차이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큰 표 차이로 끝난다. 그런데 왜 접전 지역이라고 하느냐? 모르겠습니다. 여론조사상 그렇게 잡힐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 실제 활동하고 있는 선거운동원 또는 정치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요. 이광재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지역구 선거에서 개인기 차이가 초등학교 축구선수와 대학교 축구선수가 하는 것과 똑같다. 그만큼 선거운동이 개인기에도 영향을 주고받는데 접전 지역에서 너무 많은 차이가 난다. 이광재는 정말로 하늘을 날고 있고 안철수 후보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 실제로 10% 이상의 표 차이가 날 수도 있겠구나. 10%포인트 이상의 차이가 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좀 과하게 갑니까, 저희들이? 10%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초반에는 저는 사실 이광재 후보가 이렇게 승리하는 게 조금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는데 근데 정말 그 역습하는 시간이 너무 짧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여론에 계속 이렇게 회자가 되고 뭐가 해야 이제 사람들 관심을 갖는데 어느 날 안철수 후보 얘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 얘기도 안 나와요. 심지어 이제 한동훈 장관도 거기 안 가거든요. 거기 가서 뭔가 둘이 뭐 유세를 하고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고 하면 언론의 이슈라도 될 텐데 아예 한동훈 장관도 그쪽에 관심을 안 가는 거 보면 뭐 포기한 건지 아니면 뭐 둘이 개인적인 사이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매우 유리하게 이광재 후보한테 가고 있다라는 것 정도는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댓글로 많은 분들이 의견 주시는데 1%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결론 모른다 이런 말씀을 러버님이 주셨고요. 그리고 맥크레마님께서도 광재형도 마음에 안 들지만 그리고 문정철님은 철수야 잘 가라 이렇게 글 올려주셨고요. 이제 철수 씨 손가락 자르기 생방송은 스픽스에서 해라 람지규님 주셨는데 자 이제 부산 지역의 상황 또 질문 주셔서 하겠습니다. 부산진갑인데요. 궁금하신 모양입니다. 지금 부산진갑은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냈던 선숙 후보가 지금 뛰고 있고요. 지금 부산진갑은 국민의힘은 정성국 후보가 뛰고 있는데 자, 이 지역도 매우 궁금해합니다. 부산에서 이 방송 보시는 분 선숙 후보 당선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박사님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당선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수치상으로는 확실하게 이기는 수치는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근소하지만 앞서 있는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과거에도 그랬듯이 부산 지역의 어떤 진보 진영, 보수 진영의 뭐 결집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습을 차단하는 그런 효과도 최근 조국 혁신당의 그 등장으로 인해서 또 그 반작용도 있기 때문에
지난 총선과 달리 그 우세를 끝까지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부산 수영의 장해찬 후보가 무소속으로 뛰고 있는 지역구가 어떻게 되는지 질문 주셨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유동철 후보가 있고요. 국민의힘은 동아일보 기자 출신의 정연욱 후보가 있는데, 자, 이 지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저는 민주당 후보가 지는 걸로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거기를 거의 안정권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경우도 제가 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3자 구도고 그렇기 때문에 유리한 요소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보 진영만 집단 지성이 발휘되는 게 아닙니다. 그 보수 진영에서도 결국 표가 한쪽으로 몰리지 않으면 반으로 갈리는 여론조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절묘하게 반씩 갈리는. 그래서 계속 한쪽으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그리고 명분이 있는 쪽으로 표 쏠림 가능성이 있어서 저도 끝까지 사실 이 부분은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사람의 우세 전망에도 불구하고 저는 보수 진영에서도 결국은 한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국민의힘 후보 쪽으로 표를 몰아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지역구 중에 부산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재정 후보, 민주당 배재정 후보가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금 부산 사상이 갑자기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자, 이 지역구는 지금 국민의힘이 좀 우세한 걸로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계신 거죠. 수치상으로는 배재정 후보가 꽤 앞서는 조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민의힘 후보가 이기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이긴다. 이제 결국 이제 그 지역이 보수 결집이 오히려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 전망해 주시는 거고요. 제가 지금 일일이 이분들 지금 출마자 성함을 다 못 외워서 죄송합니다. 지금 부산 사상에 갑자기 이름이 일단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뭐 정리도 안 돼 있고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경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거제 지역 정도 제외하고는, 자, 거제 지역 지금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병광용 거제시장 이제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는 당선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당선될 거로 보고 있다. 그러면 양산을 김두관 후보도 당선되고, 그리고 김해갑도 뭐 당연히 민주당이 당선되고. 예, 접전 지역으로 분류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만 예. 저는 무난히 당선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과 지금 이런 정보를 나누면서 정말 이것이 내일 총선 결과로 이어지겠느냐,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저희들이 예측치 안에는 경남 진주입니다. 진주갑의 갈상돈 후보가 지금 뛰고 있는데 이 지역구도 이길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초접전이라고 보도는 나왔지만 진주갑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도 여기에 대한 정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동안 접전지로 분류하고 있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이재명 대표께서 강릉과 진주갑을 접전지로 분류를 하셨습니다. 아마 자체적인 당내의 조사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접전지가 됐을 수 있겠다 이런 뭐 생각은 합니다만, 그러나 그간의 투표 그 이력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어려운 지역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어렵게 본다. 이제 국민의힘이 당선된다 이런 의견이시고, 병철님께서는 양산의 김두관 당선 유력하다.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접전을 벌인 적이 한 번도 없다. 처음부터 김두관 후보가 당선되는 지역구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지금 양산갑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윤영석 후보하고 이렇게 이제 맞붙어 있는데 양산갑이 접전 지역이 된다 안 된다 이러는데, 자, 지금 우리 김남기 박사님과 스픽스는 양산갑은 국민의힘이 우세하다. 그렇게 이제 본다면, 자, 경남은 지난번에 3석을 얻었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지금 기대하는 의석수는 한 몇 석 정도 됩니까? 뭐 지역별로 따로 막 이렇게 의석수를 계산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이른바 초박뱅이라고 하는 곳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진주갑도 초박뱅이라고 대표가 네.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지역이
조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이런 경남 진주 같은 데는 초박빙이랑 얘기도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뭐 한 2-3석은 더 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은 하고는 있습니다. 예. 뭐 말했듯이 양산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저희가 이길 거라고 보고, 특히 최근에 윤영석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막 함부로 말한 것들 때문에 그런 표심도 어느 정도 자극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러브님께서는 창원 성산 어찌 보시나요? 예, 창원 성산 뭐 러브님이 생각하시는 분이 당선된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허성무 전 창원시장이 지금 녹색정의당 후보와 함께 경합을 벌이지만 선거는 대체로 마무리가 되었다. 아마 이제 이 말을 하면 허성무 후보가 믿지 않거나 무슨 소리 하느냐, 지금 선거운동 하루가 지금 정말 한 달처럼 긴 시간인데 무슨 소리 하느냐. 그런데 저희들은 전망할 때 창원 성산 허성무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이현주 의원 얘기 안 하냐고 하는데, 예, 이현주 의원은 본인은 선거운동 열심히 하시는데요. 선거 결과는 예측하지 않더라도 그분이 이길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것도 우리가 특별히 해설 안 해도 선거 판세는 결정이 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제 용인이 가불병정에서 한 2곳 정도 이렇게 그 박빙으로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용인 4개 다 승리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대구 경북은 야당이 한 석이라도 합니까? 라는 질문인데, 대구 경북은 말뚝만 꽂으면 다 당선이잖아요. 대구 경북이 지금 25개 지역구입니다. 자, 여기에서 창원이 어떻게 되느냐, 창원이 죄송합니다. 경산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출마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제가 이제 이름을 이렇게 지금 죄송합니다. 하여튼 조 후보가 출마를 했는데, 이제 이 지역구는 지금 어떻게, 감각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거기 뛰고 계신 분께는 죄송한 얘기지만 예. 좀 어렵지 않을까. 예. 네, 그렇게 생각이 이제 듭니다. 국민의힘이 어렵다. 아니요, 민주당이. 민주당이, 예, 민주당은 야권이. 야권은 예, 예. 이제 야권은 진보당하고 이제 네. 녹색정의당이 출마를 했는데, 그 지역에. 네. 자, 이제 그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과연 국민의힘과 무소속의 최경환 후보가 경합 중인데 누가 이길 것이냐. 자, 어떻게 보십니까? 최경환 후보가 이길 것으로 봅니다. 예. 그리고 야권 진영에서 최경환 후보가 되도록 전략적 투표를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MJ다운님께서는 경산은 최경환 됩니다, 이렇게 주셨는데요. 이 내용은 제가 소문입니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경산 지역은 최경환 후보가 당선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들과 다르게 생각하더라도 대구 경북에서 25석 전부를 국민의힘이 가져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전망을 하겠습니다. 자, 고뚜님께서는 경남 40년차 살고 있는데 경남이 6개에서 8개 가능하고 부산이 8개, 10개 중 가능하다. 자, 이렇게 주셨습니다. 6개에서 8개, 부산 8에서 10, 이것은 민주당 당선 가능성인데 대체로 이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부산이 지금 18개 지역구지 않습니까? 예, 아주 전문가 수준의 예측인 것 같습니다. 예. 경남이 저는 6석은 안정권으로 보고 있고 한두 석, 2석 정도가 최대한 가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부산도 대개 8, 9석 정도는 안정권이고 한두 석이 더 추가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거의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울산은요라고 하면서 상하기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울산 지역도 지금 뭐 국민의힘이 기대하는 것처럼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울산 남을 지역구, 남갑 지역구. 자, 지금 그 당 대표를 했던 김기현 김기현이 후보가 남을 을임. 지역구죠. 자, 여기도 초접정 상태다라고 민주당에서는 이야기하는데 실제 결론은 어떻게 날 거로 전망을 하십니까? 남을은 좀 어려울 걸로 봅니다. 민주당에서. 민주당이 어렵고 국힘 이제 김기현 후보가 된다, 이렇게 이제 전망하고 계신 거고요. 자, 남갑은 어떻습니까? 남갑은 현재 이제 조사한 수치상으로는 그야말로 초박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은수 후보의 승리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자, 있습니다. 민주당의 전은수 후보, 국민의힘의 김상욱 후보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전망할 때 전원수 후보가 이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충청 지역으로 가보면 정진석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와 박수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데 선거가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수의 아성인 지역구에서 정진석 후보를 이기느냐, 박수현 후보 이길 수 없다라고 많은 언론이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 누가 이길 것이냐, 이렇게 지금 보면 자, 어떻습니까? 궁금한데요, 박사님. 여기도 그야말로 초접전입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것인데요. 저는 국민의힘이 이기는 걸로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 박수현 후보가 선전하고 있지만 이 지역구는 정진석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 병철님께서는 울산 남구갑에 전원수 미시하게 불리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들은 전망을 전원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했고요. 서경진님의 질문도 김기현은요라고 했는데 당선 가능성은 울산 남월에서는 김기현 후보가 높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거제도가 접전이던데요라고 하는 이 질문에는 경남 거제는 병광용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질문 올라오는 대로 계속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최종 의석수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자, 여러분들의 바람이 아니라 실제로 여론, 민심의 동향을 살펴봤을 때 국민의힘이 과연 몇 석쯤 할 것이다라고 기대, 희망, 바람 빼고 전망해 주시는 거 좀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임시현 후보께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 소장님. 네. 죄송합니다. 후보는 아니고요. 후보 시절이 있었죠. 후보 시절이 있었고요. 예. 자,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소위 말하는 필드 플레이어들, 전문가들 중에서도 현장에서 발을 붙이고 있는 쪽은 국민의힘이 100석이 어렵다라고 보는데 솔직히 개인 의견으로는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이 100석이 어렵다고 보고 지금 저희들이 분석하는 내용도 90석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데 좀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우시죠? 아니요, 저는 감각적으로는 뭐 저희가 오만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저도 개인적으로 감각적으로는 100석 미만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 국민의힘이 2020년 총선에서 103석이었어요. 그 지역 비례 합쳐서요. 네. 103석이면은 지역이 84석이었고 비례가 19석이었습니다. 그래서 103석인데 지금 여기저기 뭐 경남이나 부산 뭐 최소한 이런 데 쪽만 보더라도 그 3석을 더 못할까? 민주당이? 야권이? 혹은? 그러면 이 3석이 빠진다고 하면 무조건 100석 미만일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비례 19석. 저는 이것도 요원해 보입니다. 지금 뭐 조국 혁신당이 뭐 최근 조사에서는 비례에서 뭐 1등 나온 것도 있었고요. 했기 때문에 또 지역과 비례가 연계해서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 찍고 그럼 비례를 4번 찍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지역구에서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 비례도 그러면 안 찍을 확률이 높거든요. 아니면 투표를 안 가거나. 그래서 저는 100석 못 지킨다. 예, 이제 최소한 100석은 못 지킨다에 그냥 한 표 보태고 싶고 네. 이게 투표율 따라서도 또 다를 것 같아요. 이제 투표율이 지금에는 그 사전 투표율로 보면은 뭐 65%는 뭐 무난하게 넘길 것 같은데요. 만약에 70이 넘는다 하면은 뭐 100석을 떠나서 그냥 아예 그냥 국민의힘은 많이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65에서 70 사이면 뭐 100에서 95? 네. 그 정도 수준이 아닐까. 네. 자, 그래서 이제 100석을 넘긴다고 하는 의견이 또는 전망이 최근 3, 4일 사이에 확 줄어들었습니다. 100석 이하다라고 처음 얘기했을 때는 설마라고 했는데 지금은 90석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라고도 전망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메디치 미디어라고 아십니까? 우리나라 출판사 중에서는 아주 정통의 제대로 된 대중서적을 내는 출판사입니다. 김현종 대표라고 중앙일보 기자 출신인데요. 이분이 어제 저녁에 유튜브에 올렸던 내용을 보면 이번 총선 국힘은 91석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분은 지식인이기도 하고 언론인 출신이기도 하고 지금은 출판사에서 출판기획자 겸 방송 진행자로 활동하시는데 긴급 보도를 통해서 긴급 편성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이번 총선을 전망하면서 국민의힘이 91석밖에 안 될 것이다. 실제로 범야권이 210석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것을 보면서 왜 언론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 150석 전후다. 국힘은 100석에서 130석까지 갈 것이다. 100석은 실제로 없습니다. 110석에서 140석까지, 140석까지 전망하고 있는 거를 왜 이런 오랜 경륜을 가진 지식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언론 기자 출신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판시의 국힘이 완전 잘못 읽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왕금이님께서는 87석 하셨고요. 그리고 용산의 마리 앙뚜아네트님은 185대 93으로 써주셨습니다. 송골매님 85, 그리고 하감님께서는 국힘 85석 이하, 그리고 러브님은 국힘 100석 언더가 소나무당의 목표다. 지금 100석 언더가 목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스픽스의 주 시청자로서는 전망이 약간 벗어나 있다. 지금 제도권 언론, 보수, 진보 언론에서는 100석은 아래로 내려오지 않겠다고 전망을 하지만 저희들 그렇게 보지 않고요. 어쨌든 러버님은 100석 언더가 소나무당의 목표라고 주셨고, 단풍님께서는 국민님이 92석, 92를 한다고 했습니다. 최홍기님 95석, 그리고 스텝한님은 보수 다 합치면 100석 나온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습니다. 어떤 의견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의견 올려주시면은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불림님께서는 국진당 85석으로 이렇게 주셨고요. 그리고 YTP님은 비례 포함해서 90석이다. 90석. 그리고 병철님은 민주당은 냉정하게 봤을 때 175석 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갑자기 댓글이 이상한 게 올라왔는데 읽어는 드리겠습니다. 자, 임채연 만세. 임채연 인물 좋다. 이렇게 올려왔는데 제가 이것은 여러분들 이제 농담처럼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100석 이하로 내려가야 한다는 다수의 의견은 존재하는데 그것은 이제 당이론의 문제이고 실제로 어느 정도 나올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꽃가참새님 98석, 그리고 단풍님은 21대보다 8석 언더니까 한번 21대보다 8석 언더는 104석을 얻었거든요. 103석을 얻었고 무소속 4석이었으니까 어쨌든 95석 정도 하겠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이동성님은 90석.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김남기 박사님께 좀 여쭤보면 지금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국힘이 100석 아래다. 왜냐하면 범야권이 몇 석이냐는 것을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하고 막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이번에 일종의 바로미터 기준점은 국힘이 몇 석을 얻느냐 이제 이런 부분인데, 100석을 얻을 것이다 못 얻을 것이다의 논쟁에서 90석을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 이런 논쟁으로 확 바뀌는 분위기입니다. 한 2, 3일 사이에. 그렇게 보십니까? 사실 그거는 이미 이제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힘 측에서 그걸 인정하고 인정 안 했던 거죠. 네. 그런 상황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요. 예.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걸로 이제 그렇게 봅니다. 예, 예. 자, 대답을 굉장히 짧게 해주시니까 제가 말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지금 현재는 100석 아래로 내려갔다는 것은 분석가, 평론가들의 또는 기자들의 보도였지 실제 상황은 이미 90석 아래로 내려가 있던 것을 읽어내지 못했다, 표현하지 못했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면서, 자, 비례대표 이제 가보겠습니다. 비례대표로 간다면 국민의힘이 지난번 총선에서 19석을 얻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47석을 놓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경합을 벌였는데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19석을 얻었는데, 임찬 소장 이번에 국민의힘 몇 석 얻을 것 같습니까? 저는 15석 미만으로 봅니다. 자, 15석 미만이라면 15석이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15가 아니라 14. 그러면 19에서 보면 최소 4석, 5석이 빠질 수 있다. 네. 아, 그렇게 보시는 거고. 박사님 지금 전망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네, 저는 이제 17석으로 2석 정도 줄어든다. 예. 그 이유는 지금 자유통일당이 만약에 3%를 넘어서 또는 뭐 그 이상이 되면 국민의힘이 15석 정도로 줄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보수의 표들이 갈 곳이 오직 국민의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지금 기준으로 30%, 또 환산을 했을 때 3% 정도 되면 17석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17석으로 보고 있습니다. 17석. 그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좀 없다,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떨어지려면 다른 군소정당들이 예. 몇 석씩을 더 얻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국민의힘, 그러니까 국민의 미래인가요? 국민의 미래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도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네. 그것이 유리하지는 저는 않다고. 자, 그러면 이제 자유통일당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보수 쪽에는 자유통일당이 내용은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보수 계열로 분류가 되면서 국민의힘과 경합구도 이건 이제 협업 구조는 아닌 것 같은데 자유통일당은 지금 의석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못 얻는 걸로 봤습니다만 예. 최근에 좀 추세가 좀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 예, 예. 그러나 저는 그 경우에도 어찌 보면 전체적으로는 좀 손해인 겁니다. 예. 그런 군소정당이 한 성으로라도 나가면 손해인데 또 국민의힘의 지지표들이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과 박사님이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자유통일당이 이제 한두 석, 세 석까지 얻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럼 국힘의 국민의 미래죠. 국힘 위성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수가 지금 19석이었는데 임시현 소장 얘기대로 15석 언저리로 내려간다고 하면 이것이 일정하게 오히려 자유통일당으로 가지 않겠는지 이것은 저희들이 오늘 저녁까지 상황을 종합해서 내일 최종 결과를 발표할 때 저희들이 과감하게 선택해서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 지금 14석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임시현 소장은 조국혁신당 지금 몇 석 정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 여론조사에서 비례해서 아직 그때까지는 1등이 나오긴 했지만 저는 그게 최대치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네.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연합이 좀 치고 올라갈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제 나름대로의 계산은 그러면은 한 26에서 빼면 13개에서 4개 정도이지 않을까? 13개, 4개 네, 그래도 네. 이제 많이 보시는 거고 지금 우리 박사님은 지금 몇 개 정도로 보십니까? 저도 지금 14석으로 14석으로 했습니다만 보고 예. MBC의 여론엠을 기준으로 한다면 사실 15석 그 네. 이상도 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예. 조사로만 하면. 그러나 예. 저는 이제 실제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하면서도 사실은 그 조국 혁신당의 비례를 찍는 표들이 민주당 쪽으로 민주연합 쪽으로도 오고 또 일부는 소나무당으로도 이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원래 기대하는 걸 10석 정도 조국 대표도 10석을 기대했기 때문에 일반 진보 진영의 유권자들이 볼 때도 조국 혁신당은 어느 정도 목표를 이룬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유권자들이 조국 혁신당의 분전, 돌풍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심지어 14석까지 얻을 수 있다라고 이제 하면서 사실상 더불어민주연합과 경합구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더불어민주연합이 조금 불리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제2당은 조국 혁신당이 될 수 있다. 심지어는 국민의힘을 앞설 수도 있다. 국민의 미래를 이렇게 이제 전망하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소나무당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자, 지금 산티아고님께서는 조국 14석, 민주 12석, 국힘 16석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병철님은 조국당이 11석에서 12석, 송골매님 12석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파님께서는 국힘 15, 민주 13, 조국 13, 소나무당 2석, 개혁신당 2석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영동숭동님께서는 소나무가 지역에서 2개, 비례 5개 이렇게 주셨습니다. 어쨌든 기대치가 그렇다고 말씀을 제가 그냥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계인님께서는 B29라는 것은 이게 B가 무슨 당인지 제가 B29 29번 비례 29번. 비례 29번을 외계인님께서는 이렇게 해주셨고요. 자, 소나무당이 이제 2석 정도 나온다는 전망. 오늘 광주 쪽 의견을 광주 쪽 분위기를 들어보니까 소나무당이 생각보다 바람을 상당히 많이 일으키고 있다. 이제 이렇게 되고요. 저희들이 전망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전망, 다른 예측도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언론이 그 예측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깜깜이 선거를 만들어 놓고는 어느 당이 몇 석 정도 할 것이라는 것을 너무 큰 범위 안에서 90에서 120석입니다. 100에서 130석입니다. 이제 이렇게 가는 것은 오히려 언론으로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라도 과감하게 이것을 공개를 해버리고 평가를 한번 받아보자. 이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역시 소나무당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언론에 관심이 없고 다수 언론의 오늘 보도 행태를 보니까 비례정당 비례대표 의석 전망에 소나무당의 이름이 아예 없더라고요. 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많은 정치인들 중에 거의 유일하게 지금 저 송영길 네. 전 대표가 구속이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상당히 뭐 정부 또는 에서 소나무당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의도적으로 그 소나무당을 언론에서 이렇게 사라지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을 크게 갖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실 때 왜 좀 더듬더듬 이렇게 하십니까? 과감하게 말씀을 좀 하셔도 안 됩니까? 아까 뭐 지역구 정세 분석할 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여론조사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서 그렇게 그렇습니까? 얘기했습니다. 예, 언론이 의도적으로 소나무당을 좀 배제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좀 갖고 있습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예. 되게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이 많거든요. 소나무당이 최초로 옥중 창당했고, 옥중 출마했고, 만약에 옥중 당선까지 되면 이거는 거의 최초의 일인 것인데, 그리고 뭐 그 구성원 한 명 한 명도 좀 매우 세면서도 특이한 분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전투력도 뛰어나시고. 그래서 이슈가 충분히 될 만한데 이게 안 나오는 것. 저도 이게 의심스럽긴 합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의도적 배제인 건지 아니면은 사실 공개된 여론조사가 지금까지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배제가 된 건지 아니면 현역 의원이 없어서 그런 건지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뭐 언론에 안 나왔다고 하지만 느끼는 바로미터들이 있잖아요. 체감하는 것들, 예를 들어 뭐 커뮤니티의 글들이나 지금 뭐 댓글들 올라오는 것들 보면은 사실 제일 활발해요. 이유는 네.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활발하거든요. 그만큼 약간 매니아들이 좀 많은 게 좀 특징이다. 그래서 저도 의미 있는 득표수가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지역구가 돼버리면 그 득표에서 좀 빠지잖아요. 네. 그러면 비례가 좀 주는 상황이 돼서 그게 좀 사실 예측이 좀 저는 안 됩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 송영길 후보가 만약 광주 서갑에서 당선이 되면 이게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체포 특권 때문에 송영길 후보가 그냥 나와서 의정 활동을 하거나 당선 신문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게 이제 사법부에서 굉장히 복잡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본인은 계속 무죄를 주장하는데 증거인멸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간에 풀어줄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가면서 이게 이제 총선 과정에서 어떤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 오늘 제가 확인한 바로는 7일째 옥중 단식 중인데 도저히 건강이 더 이상 수용을 할 수 없어서 단식을 멈춰야 한다는 의견을 계속 전달하고 있고 본인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송영길 대표는 지금 지역구지만 비례대표 후보로 죽기 살기로 뛰고 있는 노영희 변희재 그리고 손혜원, 정철성 그리고 오늘 이름이 권윤지 후보까지 꼭 당선을 지켜달라고 절절하게 편지를 쓰면서 호소를 하고 있더라. 편지 쓰는 시간이 가장 그래도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의 전부다라는 걸로 격정적으로 호소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소나무당이 어떻게 될지 대한민국 모든 언론이 소나무당 당선 가능성을 없다고 보거나 또는 여론조사에서 배제를 했는데 스픽스는 소나무당이 지역구 1석, 비례대표 2석 이렇게 당선된다고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가 예측하는 모든 결과는 모레 아침이 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바라보는 총선의 최종 예측치는 내일 오후 5시 30분에 스픽스가 방송 3사 출구조사를 발표하기 전에 몇 석 정도가 각 정당에 배정 또는 획득될 것인지 공개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어떤 지역구에서 누가 되는지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내일 오전 오후까지 반영을 해서 5시 반에 발표할 것인데요. 자, 그래서 어젯밤 늦게까지 저와 대화를 하고 오늘도 우리 김남기 박사님과 함께 의논을 하면서 굳이 우리가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 살아야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박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오늘 이제 뭐 제가 어찌 보면 뭐
여러 계산을 통해서 당선 가능성 여부를 판단한 거죠. 된다 안 된다를 하는 것은 어느 경우 0.1%라도 앞서는 곳이 이기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긴다 진다 이 당락으로 판정을 했습니다만 지난 총선 기준으로 봤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5%의 40석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10%의 40석이니까 1%의 4석인 거죠. 18석이면 대체로 한 4%이 안에 포함된 지역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공주 청양 같은 경우도 초박빙 지역이어서 굳이 당락을 가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것이지 그런 정도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참고로 지난 총선에 출구조사, 방송 3사가 한 출구조사가 254개 지역구 중에 14개를 틀렸습니다. 그나마 그거는 그 전 총선에는 17개를 틀렸어요. 수십억을 들여서 선거 전도 아니고 선거를 다 끝내고 투표를 마치고 난 사람에게 물어서 조사한 것도 14개를 틀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합지역 50개로 놓고 쳐도 3분의 1은 틀린 것이고 초경합으로 보면 대개 많아야 30개인데 절반은 틀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까 그런 수치로 보면 알듯이 1, 2%에도 여러 10석 가까이가 몰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맞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고 다만 현재 제가 만약에 당선 쪽이라고 얘기하면 조금 유리하다. 특히 박빙이기 때문에 1, 2% 유리하구나. 또는 진다고 얘기하면 1, 2% 정도 지금 뒤지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정확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돈업님께서 돈업님이 자, 스픽스 너무 좋다. 다 맞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주셨는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예측은 도박이 아니다. 예측은 각자가 생각하는 통계, 과학적 근거, 그리고 민심의 흐름, 그리고 언론의 보도, 그리고 각자가 분석하고 있는 내용들을 종합해서 이런 정도 나올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공개하는 것입니다. 미리 알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어떨지 모르지만 이렇게 된다고 예측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는 무책임하게 범위를 넓혀놓거나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여론조사 회사는 매번 여론조사에서 다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범위를 넓혀놓고 또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초박빙 상황에서 이렇다 저렇다 보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처럼 촉이 있는 정치평론가들은 전체의 선거 구도가 무엇이냐, 그리고 인물의 경쟁력은 또 무엇이냐, 지금 현재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이슈는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데요. 한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보수 진보의 대결로 보입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로 보입니까? 저는 그것이 아니라는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30%는 민주당, 국민의힘을 찍었습니다. 크게 보면 그 중간에 40%가 이것을 진보와 보수의 싸움으로 선거에 임하고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을 결정하는 구도 자체가 보수 진보의 구도가 아니다. 이념의 구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정권을 존치시키는 것이 맞느냐? 이 정권이 더 이상 존치되지 않는 것이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표심을 어디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은 여야 간의 경쟁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국민과 정권의 전쟁이고 싸움입니다. 여기에서 국민들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좋아서 찍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더 이상 국정을 운영하는 책임 있는 정치 세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민주당이 없고 조국혁신당이 없고 소나무당으로도 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내일 우리가 그 결과를 보면 절대 다수의 언론은 여전히 보수 진보의 구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구도, 이재명과 한동훈의 구도, 또는 이재명과 한동훈과 조국의 구도, 이재명과 한동훈과 조국과 송영길의 구도라고 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상위 개념이 존재한다. 정치냐 비정치냐, 정치냐 반정치냐, 나라냐 나라가 아니냐, 국가냐 국가가 아니냐, 이런 게임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내일 전망하는 예측지와
기성의 언론들 레거시 미디어가 내놓는 그 결과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최종적으로 예측은 도박이 아니다. 누가 맞히는지 한번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기대를 좀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임시현 소장이 바라보는 이번 총선 최종 의석수 전망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200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선이었었어요, 지금까지. 네. 근데 민주당은 단 한 번도 200석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과반 플러스 알파 이야기를 했고요. 저는 그렇게 간 스탠스는 매우 맞다고 봅니다. 뭐 우리가 200석을 먼저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200에 대한 이야기는 국민의힘과 한동훈 위원장이 먼저 얘기하고 다닙니다. 민주당이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돼야 우리가 뭐 거부권 행사도 막을 수 있고 특검도 발의할 수 있고 200이 돼야 사실상 국정 운영의 기조도 바꿀 수 있고 지금 윤석열 정권이 하는 모든 거부권을 다 반대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의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200은 마음속에 있는 숫자인데 자꾸 한동훈 장관이 200을 먼저 얘기하다 보니까 실제로 200이 되게 만들고 있어요. 정말 그러니까 코끼리 생각하지 마 하면서 200, 200, 200. 정말 200이 돼야 민주당이 승리가 되는구나라는 길로 계속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지금의 정부가 지금처럼 똑같이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지 않고 국민의힘도 지금처럼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무런 쓴소리 하지 못한다면 저는 200을 넘어서서 더 많이 가야 사실 그 국민의힘도 이제야 좀 정신 차리고 국정 운영도 바꾸고 야당의 눈치도 보고 야당도 국정의 파트너를 인정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결국은 무엇이냐? 그냥 우리가 분위기만 타면 안 돼요. 결국 투표를 하러 가야 이룰 수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임시현 소장도 200석 이상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시고 민주당은 공식 의견이 150석만 넘겨야 되는데 제발 국민 여러분 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요. 오늘 국힘에서 선거 전략을 담당하는 국회의원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많은 지역에서 딥이 졌습니다. 국힘 다시 선전하고 있습니다. 곧 좋은 성과 나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상반된 의견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여러분들께 제가 질문으로 던지고요. 자, 그렇게 해서 원래 있던 표심이 결국 그대로 드러나서 이번 선거는 볼 것 없이 국민의힘은 90석 이하로 떨어진다라는 것은 더욱더 강하게 확신하고 계신 거죠. 예, 이건 뭐 이 정권이 이게 습관적으로 하는 이게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듣는 거와 똑같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 퇴진하라 하는 얘기를 다른 야당 심판으로 지금 잘못 듣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여론조사는 좀 불완전합니다. 수치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지금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그런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그러한 오판의 연속이 선거 전략에서도 큰 실패로 나오고 더 크게 패배하는 그 결과로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김남기 박사께서 하신 말씀은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예측하고 있는 것보다 표 차이가 더 날 수 있다. 표 차이가 아니라 의석수 차이가 더 날 수 있다. 지금은 100석에서 90석, 90석으로 기준점이 옮겨졌는데 기준점이 80석까지 갈 수도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동시 접속하고 계신 한 3,000분의 우리 애청자 여러분, 또 오늘 밤새 이 방송을 듣고 계실 해외 동포 여러분, 실제로 이번 총선 내일 시작됩니다. 그리고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는데요. 누구도 정확한 예측,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대체로 잡히는 결과 미리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마지막까지 초박빙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국민의힘 또는 국민의힘을 당선되길, 선전하길 바라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범야권을 엄청나게 돕고 있다. 민주당을 엄청나게 돕고 있다. 이 말씀. 어떻게 이렇게 선거 구도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며 선거 전략에서 실패했으며 메시지 하나하나가 이렇게 국민들 모르면서 정말로 자기 마음대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지, 구도에서도 인물에서도 이슈에서도 이렇게 꽝처럼 정치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내일 오후 5시 30분에 스픽스가 가장 먼저 예측 보도하겠습니다. 오후 6시에 방송사 3사 출구조사 공유하시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번 총선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 비교해
해 주십시오. 누가 민심을 가장 먼저 읽고 있는지 내일 여러분들께 판단할 수 있는 기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갑자기 방송을 끝내라는 제게 벨이 울렸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장시간 동안 두 분 오늘 나오셔서 많은 조언 또 그리고 분석해 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가 마지막 하는 또 구호가 있습니다. 역전에 하면 용사들. 자, 오늘 두 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외치겠습니다. 역전에 용사들. 용사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